네, 지금부터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경기 북부 발전 세미나를 위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발표해 주실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김태환 부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 사실은 지금 한 22빌리온이니까 우리 돈으로 340조 이 정도 되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고 점점 더 1년에 한 거의 10%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내에는 이제 시장이 저거보다도 한 두세 배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이 스마트팜을 창업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이제 구상할 때에도 생각을 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사실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임대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가에서 청년 창업하는 이 보육센터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아직은 좀 제한적이고 제도적으로 아주 정착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지 확보를 하려면 이게 사실은 농업인이 아니면 갑자기 와서 이 절대 농지를 구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적 경기도는 잘 돼 있지만 정부 보조금 융자를 할 때에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노인들은 자기 자부담을 하기보다는 이제 농사를 그만두셔야 되는 분들이고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자부담을 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도입이 가능하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보해주는 이런 지속적인 시스템들이 조금 필요로 한 이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그럼 도대체 뭘 키워야 제일 돈 잘 버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콜라, 바질, 상추, 시금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채류로 넘어가면 이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가 있지만 딸기하고 파프리카 농사는 초보자가 했다가는 거의 실패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요. 조금 노력하면 토마토 정도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딸기하고 파프리카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우리 이제 먹는 이 산업들, 이 사실은 B2C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을 만들면 생산을 하면 바로 집으로 직배송되는 무엇인가 시스템이 반드시 따라와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 주도의 이런 스마트팜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도시화 공장이 폐공장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무균 식물 공장으로 전환해가지고 채소를 생산하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고요. 또 소프트뱅크의 첨단 농장이 스마트팜의 아주 대표적인 여기 이 성공 사례인데 이게 빅데이터, AI, IoT 센서를 이용해서 작물 재배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B2C 전략을 바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산하면 바로 택배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판매 지원 솔루션하고 경영 지원 솔루션이 이 굉장히 많은 파트의 예산이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스마트팜 이제 뭐 정리도 할 겸 보면 성공 요인을 첫째 ICT 기술을 융합하고 자동화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고 협력 생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의 연구 능력을 바로 같이 연구하고 협력하는 이런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지원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런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국내 스마트팜 기술 현황 및 수직형 스마트팜 지자체 도입 사례에 대해 CJ 스마트팜 박서경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장 먼저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스마트팜의 정의부터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출처인 농식품부에서 정의한 내용을 좀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의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원격 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이라고 했네요. 우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토마토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농부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의사결정을 위해 크게 세 가지 기관을 활용합니다. 우선 눈, 코, 귀 같은 감각기관을 활용하죠. 그리고 뇌를 통해서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 정보를 읽고 또 작물의 생육 상태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뇌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 방법을 의사결정하여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팔다리를 이용해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필요하면 본인이 농약을 치는 등 자가 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팜은 이러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이용하는 대신 센서를 통해 환경 정보와 생육 정보를 읽고 통합 환경 제어기라고 불리는 현장 컴퓨터나 인공지능 AI를 통해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받아 기계 장치 혹은 로봇이 실행하게 되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네. 다만 스마트팜이나 기술 적용 정도는 좀 매우 다르고요. 그 정도를 그 농식품부에서는 세 가지 세대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우선 1세대입니다. 1세대는 통신 기술을 활용해 농민이 농장에 없어도 원격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설비를 작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의사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물리적 노동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고요. 1세대의 목적과 효용은 편리함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물리적으로 농장에 가지 않아도 농장의 환경을 파악하고 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 1.5세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내 스마트팜에 상용화는 1.5세대까지는 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5세대는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에 내장된 로직으로 자동 의사결정하여 설비를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의사결정은 사람보다는 컴퓨터가 내리고 다만 아직 수학이나 방제 같은 물리적 노동은 사람이 합니다. 1세대 효과는 편리성에 대해 좀 더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작동 방식에 있어서 1세대와 가장 큰 차이는 의사결정을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서버와 OS를 통해서 전달된 그런 환경 데이터를 모니터링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설비 작동은 이 통합 제어기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2세대부터는 현재 개발되고 좀 발전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2세대는 환경 데이터뿐만 아니라 생육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해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작물에 맞춘 최적 설비 제어를 하는 방식입니다. 의사결정은 인공지능이 하고 다만 물리적 노동은 여전히 사람이 합니다. 네, 효과는 1.5세대와 마찬가지로 한 생산성 향상과 편리함이 있고요. 2세대가 방금 말씀드린 1.5세대와 가장 다른 점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환경 데이터만 활용하던 것에서 작물의 생육 데이터까지 같이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5세대와 다른 두 번째 요소는 인공지능과 AI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기존엔 통합 제어에서 내장되어 있던 로직만으로 작동했다면 2세대는 지속적으로 환경과 생육 데이터를 새롭게 쌓아가고 이를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좀 스스로 진화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3세대는 2세대에서 수학 방제 같은 물리적 노동도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세대에서는 사람만 빠지고 그 모든 기능을 스마트팜이 대체하는 게 최종적인 3세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어서 후계 청년론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을 좀 유치를 하고 싶은데 청년농의 특성상 좀 더 편한 노동 환경을 원하는데 기존 농업 방식으로는 청년농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고수하는 되게 단순한 농업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농업 기술인 수직 농장을 도입해보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그렇고 특히 수직 농장처럼 좀 낯선 기술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설비만 구축해놓고 지원이 없으면 청착농들이 매우 헤맬 거라 예상을 하고 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한테 교육하고 유지 보수에 대한 요청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설치 이후에 저희는 이론 강의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서 초보 창업농의 안착을 좀 오랫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유지 보수는 문제 발생 시 시공한 업체와 함께 대응하면서 그 청착농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마트팜이 경기 북부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종이 좀 잘 크고 건강하게 잘 크고 그다음에 이제 작물이 잘 크도록 가는데 이제 그 어종에 그 검토하신 부분에서 조금 좀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정말 그 생산 비용은 굉장히 처음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를 팔 수 있어서 이중 소득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귀한 저런 중동이나 이쪽으로 프레트 수출을 해도 충분히 될 것이고 또 가정용으로 이걸 조금만 더 개발한다면은 집에서 어항 놓고 물고기 키우면서 베란다에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듈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보고를 한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으로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망은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고령화된 지역에 그 어르신들 많은데 이런 지역에 소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거기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자식들도 자연히 부모를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아마 그 지원 정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소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할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실 분 계시나요?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한 70% 정도니까 한 30% 정도는 절감이 되고 아니 이제 좀 줄어들고 이 영농형이기 때문에 그 태양광을 농업용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이제 그 전기를 이제 한전에 팔았을 때 수익이 다르더라고요. 일반 산업용에 비해서 또 영농형은 또 수익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그 시설비를 100% 지원이 안 된다면은 사실 현장에서 지금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히 이게 일시적 그 농지를 일시적으로 이제 그 지목을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인데 8년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이 부분을 법령을 이제 개정 중에 있지만은 아직 이제 완전히 법이 통과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또 지자체에서 예산 그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비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장당콩을 재배해가지고 저 루칼푸드 하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백창섭입니다. 먼저 우리 그 유희진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주 뵈가지고 저기 지금 그 스마트폼하고 노지에다가 가지를 지금 재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계속 그 금융 비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 4년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스마트팜하고 이제 노지하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딱 보셨을 때
아유 지금 모든 거를 이렇게 그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생산량이나 아니면 뭐 수익 구조나 노동력이나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거를 따져가지고 지금 다시 한다 그러면 뭐 그냥 노지를 하실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실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질문하신 분이 정부 정책 없이 과연 그 스마트팜 진입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 정책 없이 순수 농촌이 좋아서 농업이 좋아서 그냥 집 정리하고 100% 자부담으로 농장을 짓고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초창기에 금융 비용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음 한편에서는 금융 비용이 짓누르고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저는 뭐 10년, 20년을 보고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조금 더 먼 앞을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스마트팜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 욕심이 끝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저희 농장에 가면 운반구, 운반레일, 자동방제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팜의 장점이 뭐냐면 노동 강도를 확 줄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수직농장은 아마 더 줄여줄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 편리함은 나의 돈과 바꾼 거거든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 돈을 나의 편리함과 나의 힘듦을 교환한 거기 때문에 투자와 회수 비용에 대한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아마 그 소규모 이게 아까 그 마을 단위의 뭐 스마트 핵심별리 아마 이게 뭐 소규모 농장처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이렇게 그 소규모로 그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핵심별리 이걸 이제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그 경기 북부의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장시간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